자, 이번엔 좀 생각해 볼 만한 주제가 아닌가 해서 저희가 좀 준비해 봤습니다. 보겠습니다. 조선일보입니다. 동네 권력 맘카페. 맘카페. 무슨 어디 이렇게 차를 마시는 카페가 아니라요. 인터넷 공간상에 있는 맘카페를 말하죠. 동네 사람 잡네. 이렇게 됐습니다. 최근에 이 맘카페에서 약간의 무슨 아동학대 의혹이 있었던 어린이집 교사 뭐 이렇게 비난하고 신상에 관한 정보가 유출되면서 그 교사가 참담한 일을 당하는 뭐 이런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거 관련된 내용인데요. 여기 제목이 또 있습니다. 지역별로 조직돼 소문 빨라. 허위 정보 마녀 사냥의 속수무책이다.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러네요. 여기 보면요. 규모 큰 곳 회원은 300만 명. 엄청나고요. 300만 명 회원을 갖고 있으면요. 대기업 광고 유치하는 곳도 있다. 지역 언론 수준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교사, 식당 등 맘카페 공포증 비판글 올라오는지 매일 살피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네요. 자, 윤영골 대표님. 예. 어머니들의 인터넷 공간상의 모임, 여러 가지 이제 목적이 있겠습니다. 정보 교환, 이런 게 긍정적인 기능도 있겠지만, 이런 부작용도 낳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네요. 그렇죠. 맘카페가 회원들이 한 300만, 많은 데는 많으니까, 그 지역에서 요새는 뭐 지역 선거라든지, 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이라든지,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갖게 되잖아요. 국회의원들도 그러니까 여기도 의식을 해야 되는 국회의원들도 그 다른 직장인들은, 남자들은 출퇴근 바빠서 잘 못 만나는데 맘카페나 이런 아까도 얘기한 유치원 그 원장들이나 맘카페 회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많이 만나고 영향력이 크니까 근데 이 영향력이 좋은 대로 행사하면 되는데 이게 나쁜 쪽으로 이렇게 행사가 되니까 문제죠. 지금도 맘카페가 하나 문제가 된 게 김포의 어린이집 교사가 그렇습니다. 곧 37살인데 곧 결혼을 앞두고 그런 분인데 아이를 밀쳤다고 뭐 다른 일로 학대했다는 의혹을 받았죠. 다른 일로 굉장히 억울해했대요. 그 아이가 이제 안아달라고 하는데 다른 일을 바빠서 잠깐 못 돌봐준 정도인데 밀쳐서 학대했다 이렇게 해서 맘카페에서 와글와글해서 결국은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그 맘카페 회원들이 좋은 쪽으로 몰리면 되는데 자꾸 이렇게 마녀 사냥처럼 지역 여론을 주도하고 연락하는 지역 언론 역할을 하는데 그게 좀 나쁜 쪽으로 발전하는 게 좀 문제가 아닌가 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게 좀 좋은 쪽으로 좀 많이 되면 되는데 작년에도 왜 버스 기사가 왜 뭐 폭행 학대했다고 그래서 몇 번 버스 기사에서 그 인터넷 카페에서 버스 기사 논란이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정식 동영상에 나와서 이제 해명이 됐는데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보화 사회, SNS 사회에 어두운 그림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너무나 빠른 정보를 선호하다 보니까 이 발생되는 현상이 아닐까 합니다. 이렇게 정확한 정보여야 되는데 어떤 인터넷 상권의 이런 모임에서 빠른 정보 그리고 그 속도를 너무 중시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 그래서 저희가 좀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아닌가 해서 좀 소개해 지금 맘카페에서 해야 되는 게 우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유치원이라든가 뭐 어린이집 이런 백태를 아마 그 맘카페에서 논의되고 있을 겁니다. 지금. 거기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한다 그러면 그런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순기능을 좀 할 때 이런 것들이 좀 호응을 받을 텐데 좀 뭔가 허위 또는 확인되지 않은 것들이 유포되는 그런 장면들은 부정적 시각을 낳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역시 중요한 거는 정확한 정보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침의 매일 경제는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 드리려 노력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기사 좀 보죠. 경향신문입니다. 청와대 가기 전 몰래 변론. 우병우 10억 5천만 원 챙겼다. 몰래 변론으로 10억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여기 기사 내용이 있네요. 검찰 인맥을 활용해 검찰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대기업 등 의뢰인으로부터 10억 5천만 원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경찰이 17일 어제 밝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몰래 변론. 자, 그런데요. 이 우병우 전 수석의 이 몰래 변론 논란도 조금 짚어볼 대목이 있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쪽 기사 보겠습니다. 한국일보 기사입니다. 누구에게 어떤 청탁 못 밝힌 채 수사 무마 10억 우병우 검찰 송치
부실 수사 논란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뭔가 수사 무마, 뭔가 누구한테 얘기해서 하겠다 했는데 막상 누구한테 정탁을 한 건지는 명확하지가 않다네요. 여기 있습니다. 10억여 원 받았다고 밝혔지만 정황은 뭐 마땅치가 않다. 이렇게 기사네요. 지금 보면. 그래서 이게 여기 보면 뭐 최재경 이름이 나옵니다. 최재경 만난 것밖에 없어. 당시 최재경 이사는 당시 인천지검장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정황이 좀 불투명한데 청탁으로 지금 검찰 송치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수사냐 이런 논란이 있다는 얘기인데 이경환 변호사. 예. 이게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일단. 예. 뭐 근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쟁점은 이 정당한 변론 활동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거든요. 정당한 변론 활동이게 되면 이게 범죄가 될 수가 없는 건데 정당한 변론 활동이 아니다라고 경찰이 판단하게 된 건데 그 이유는 아무래도 선임계도 내지 않고 실제로 활동도 하지 한 예가 없고 어떤 서면이 낸다든지 이런 게 없었던 건데 한 구조적인 문제는 있습니다. 무슨 문제냐면 수사 단계에서는 재판과 달리 당연히 그 선임계를 꼭 내야 될 필요는 없는데 그거 없이도 어떤 변론 활동이 가능한 것이 과거의 구조였는데요. 요즘에는 변호사들이 그것 때문에 문제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다 선임계를 제출합니다. 나중에 오해를 받기 싫어서라도.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우병우 전 수석은 이번에 아마 선임계를 안 내고 수석이 되기 전에 아마 그 변론 활동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기사 관련해 박지라 아나운서가 좀 더 자세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보시죠.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됩니다. 경찰은 우 전 수석이 변호사 시절에 당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던 주요 기업들로부터 사건을 맡고 10억 5천만 원을 받아서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있는데요. 과거 우 전 수석이 맡은 사건을 보면 총 3건입니다. 가천대 길병원 횡령 사건, 현대그룹 비선 실세 사건, 4대강 입찰 담합 사건인데요. 우 전 수석은 사건을 맡긴 의뢰인들에게 무혐의를 받게 해주겠다라는 등의 약속을 한 후 해당 사건들에 대해 검찰에서 모두 불기소 처분을 받아냈다고 합니다. 사건을 의뢰했던 가천대 길병원 측은 경찰 조사에서 우 전 수석을 언급했는데요. 우 전 수석이 당시 최재경 신임 인천지검장과 친분이 두텁다고 했고 수사가 더 확대되지 않게 해주겠다며 조건 계약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이 같은 의뢰인 진술과 사건 수임 관련 자료 등을 첨부해서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4차례 신청했는데요. 하지만 소명 부족이라는 이유로 모두 반려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이 잇따라 반려된 게 일반적인 수사 과정과 비교할 때 이례적인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결국 경찰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구치소에 수감 중인 우 전 수석을 3차례 만나 조사했습니다. 선임계 미제출 사건을 중심으로 금품 수수 경위와 활동 내역 등을 교차로 검토했다고 합니다. 우 전 수석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하는데요. 당시 변호 내용이 기억나지 않는다. 정당한 변호 활동을 한 거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우 전 수석은 법정에 출석하는데요.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을 묵인하고 방조한 혐의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속행 공판에 서게 됩니다. 지금까지 박진아의 이슈톡이었습니다. 네, 이경환 변호사. 아까 이제 전체적인 사건 개연 좀 말씀해 주셨는데 보니까 다툼이 있겠습니다. 보니까 우 전 수석은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변론 활동이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앞으로 이게 쟁점이 어떻게 좀 이루어질까요? 쟁점 본인이 정당한 변론 활동을 어떻게 했는지를 입증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요. 아마도 경찰이 저렇게 이야기했을 때는 그다지 구체적으로 어떤 변론 활동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실제 구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 서면을 낸다든지 실제로 어떤 조사에 참여한다든지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런 조사의 과정 참여라든지 서면 제출이라든지 이런 거 없었고 아예 선임계도 제출 안 됐으니 조사 참여도 할 수도 없었겠지요. 그렇다고 본다면 아마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검찰에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어떤 뭐 선처 내지는 어떤 좀 조사를 철저하게 해달라. 신경 좀 써달라. 뭐 잘 봐달라. 이런 주로 어떤 이런 접촉. 통화를 통해서 과거에 다 이렇게 뭐 어떤 수사 단계에서 어떤 좋은 처분을 받은 경우가 있는데 그런 정도의 어떤 변론 활동을 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것들 외에 어떤 추가적으로 어떤 정상적인 변론 활동을 입증하지 않으면 실제로 어떤 무죄 가능성은 쉽지 않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판단합니다. 아까 방금 뭐 한국일보 기사의 경우는 그래서 누구한테 과연 청탁을 한 것이냐 이게 불명확하다 이렇게 지적을 하고 있어요. 보통 누구한테라고 하는 것은 담당 검사 내지는 담당 검사를 지휘할 수 있는 지휘라인 체계 이렇게 청탁을 하게 되거든요. 혹은 담당 검사를 아는 사람 혹은 지휘 체계를 아는 그런 검사들에게 부탁을 해서 어떤 간접적으로 부탁을 하게 되는 것인데
그걸 과정을 못 밝혔다고 하는 것은 뭐 경찰의 어떤 수사 미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마 검찰에서도 이 수사 확대 자체가 어떤 검찰 전반에 대한 어떤 수사에 대해 확대되는 것은 문제로 삼아서 검찰로 지금 넘어가게 되면 검찰이 추가 수사를 깊게 좀 할까요? 근데 지금 검찰청에서 출입 기록을 이제 얻어가려고 했더니 그걸 거부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는 검찰이 지금 최근에 대법원 뭐 압수수색하고 수사 협조해달라 그랬을 때 대법원에서 굉장히 미진하게 또는 뭐 이렇게 부족하게 했던 거를 욕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검찰이 좀 더 이런 부분에서 비판을 모면하려면 수사 이제 출입 기록 같은 것들을 보여줘서 실질적으로 우병우 씨가 거길 갔는지 안 갔는지 확인을 시켜줘야 되겠죠. 이게 항상 이게 자기네 식구 또 이런 얘기가 또 나오지 않을까. 아직까지는 모릅니다만 일단 수사가 좀 여러 가지 모습을 띠고 있어서 좀 궁금합니다. 앞으로 전개될지. 자, 이번 다른 기사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신문 기사입니다. 유튜브 100분간 글로벌 먹통 전 세계에서 움직이질 않았습니다. 어제 유튜브 오전 시간에 유튜브에 접속하신 분들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먹통이었는데 장애 원인 규모엔 함구를 하는 걸까요? 아니 모르는 걸까요? 이유를 여기 보겠습니다. 한미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접속이 안 됐습니다. 자체 서버 문제인 듯 일부에서는 뭐 해킹 가능성도 거론하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갑작스러운 장애였죠. 그리고 일부 유튜버는요. 다운된 시간 광고를 손해봤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있다고 합니다. 이건 김건학 교수님, 유튜브는 사실 요즘에 국내에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보고 있고요.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의사 전달 그리고 뭐 유튜브 1인 TV도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방송하시는 분 많습니다. 어제 굉장히 혼란이 좀 일격됐습니다. 그렇죠. 지금 유튜브는 뭐 거의 일상화가 돼가지고 학생들이나 또는 주부들 굉장히 인기가 높은 그런 장면이고 거의 TV를 유튜브로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아침엔 매일 경제도 유튜브로 동시에 생방송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언제든지 일종의 이제 뭐 어디서든 유비쿼터스가 되기 때문에 유튜브의 장점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막히게 된 장면이라는 것은 그만큼 이제 전 세계 일단의 어떤 스탑되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구글이 운영하는데 엄청난 기업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기술적인 한계 아닐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IT가 발달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도 벌어지는군요. 이규환 변호사. 그런데 이런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세금을 버는 돈을 세금을 제대로 거둘 수 없다 이런 문제도 있고요. 실제로 이 건의 경우에도 유튜브의 잘못에 의해서 광고가 중단된다든지 혹은 시청자 못 받아든지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피해에 대해서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이 될 수 있는데 관할은 어디다 해야 되는 겁니까? 관할은 당연히 우리나라에도 관할이 있는데요. 실제로 집행되는 대상이 즉 재산이 국내에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집행을 위해서는 미국에 가서 본사가 있는 미국 가서 집행할 수밖에 없고요. 이런 과정들을 거치기 때문에 실제로 미국에 소송한다는 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소송은 가능하긴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송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로 집행력이 없다고 보니까 실제로 소송이 용이하지 않게 되는 거고 그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 가서 가는 소송.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런 법적인 문제가 발생이 되는 거죠. 계속적으로 이런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다국적 기업이라서 이게 복잡하군요. 무슨 문제가 발생해도 어디다 이거를 가서 호소해야 되는가 이런 문제까지 발생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건강과 관련된 소식인데 한국 분들 건강이 아니라 다른 나라 분들 수명 건강 얘기네요. 여기 보겠습니다. 2040년 최장수 국가는 스페인이다. 미국 보건개량평가연구소가 보고서를 냈는데요. 거기에 2040년 나라별 기대 수명을 추산해 봤습니다. 그런데요. 스페인이 1등인데요. 2040년에 기대 수명이 85.8세. 이거 평균입니다. 이렇게 기대 수명이. 자, 그럼 나머지 순위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 표가 있네요. 2위는 일본인데요. 85.7세. 0.1세 차이군요. 거의 같습니다. 그동안은 일본이 항상 1위를 지켰는데 스페인이 앞섰고요. 그 뒤가 싱가포르, 스위스, 포르투갈 등등 다 84세 이상씩 기록을 할 것으로 추산됐다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최장수 국가가 될까요? 스페인의 경우. 여기 이유가 있습니다. 육류 적게 먹는 식습관 영향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윤영골 전 대표님.
육류 좋아하십니까? 아니 뭐 많이 뭐 먹긴 근데 하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 이 기대 수명을 높이기 위해서는 육류를 적게 드셔야 한다고 그러네요. 네, 스페인 기대 수명이 뭐 82, 5세, 85.8세. 5.8세 2004. 대단히 높긴 한데 예. 그 스페인이 여러 가지 식단 자체가 예. 뭐 그 오일 있잖아요. 예. 그 올리브 오일 이게 이렇게 좋다고 그래요. 또 채식 위주로 또 많이 하고 또 스페인이 또 햇빛이 또 좋은 것도 원인이 있지 않느냐.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예. 뭐 이런 나라 아. 장수국들이 보니까 햇볕 좋고 자연환경 좋고 예. 비교적 좀 쾌적한 선진국이라서 그런 거 아니냐. 고기보다는 수산물 내지는 채소. 그렇죠. 그런 게 많은 것 같은데 예. 제가 보니까 오래 살다고 이제 좋은 게 아니고 우리나라도 이제 예. 뭐 기대 수명이 82.3 그렇습니다. 살이잖아요.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일찍 죽는 사람을 빼면은 예. 다 90세 이상 살고 예. 지금 한 3, 40대 나이들은 한 100살 산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오래 사는 위험 여기에 이제 대비해야 되는 거 아니냐. 재수 없으면 100살 산다는 얘기도 있잖아요. 아. 3대 리스크가 있잖아요. 예. 3대 리스크.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 그냥 오래 살면 소용없잖아요. 예, 예. 그다음에 돈. 예. 돈이 이제 문제예요. 예. 우리나라 대기업 퇴직 연령이 예. 47세, 48세래요. 전체 제조업체에 비하면은 퇴직 나이가 51세, 52세고. 그럼 50세에 퇴직하면은 예. 100살 살면 50년을 퇴직 후에 먹고 살아야 된다는 예. 이게 건강, 돈. 그다음에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외로움이죠, 외로움. 이제 단독 세대주도 이제 25% 되잖아요. 혼자 사는 세대가 우리나라 전 가구 25%예요. 문제는 반려자가 먼저 떠나시고 뭐 반려자 이런 거. 먼저 떠나고 이제 오래오래 사는 그런 경우가 이 외로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예. 이 문제 돈, 건강, 외로움 이 3대 극복할 과제가 있기 때문에 예. 오래 산다고 좋은 게 아니다. 그래서 보람차게 살아야 되는데 예. 왜 유럽 소설가가 쓴 예. 창문 너머 도망친 100세 노인 있잖아요. 예. 100세 노인데도 요양원에서 도망쳐가지고 예. 여러 가지 일을 벌릴 수 있는 게 이 예. 장수 사회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단순히 오래만 산다고 행복한 것은 아니다라는 지금 윤영걸 전 대표님의 말씀이었습니다.